한국 YMCA가 제17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상에 조형 전 이화여대 교수, 젊은 지도자상에 장혜영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2019 시드니 성시화 대회가 지난달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의 거룩을 도시의 거룩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은 기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혜영 선교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선교학 박사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제17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조형 전 이화여대 교수와 장혜영 감독이 각각 대상과 젊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조형 전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여성주의 연구를 이끌고 전문적인 여성과 시민사회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고문인 조형 교수는 사회 불평등과 민주화라는 과제에 가려져 있던 여성 문제를 사회 변화의 주요 화두로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형 교수는 정말 많은 동지와 제자들이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성평등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이 바꿔나가고 대응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부가 시정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유리천장은 아주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리천장을 깨는 작업도 천장 아래 갇혀있는 여성들의 몫이 아니라 여성 모두의 우리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젊은 지도자상을 받은 장혜영 감독은 대학 시절 무한 경쟁의 도구가 된 대학 현실을 비판하면서 공개 이별 선언문이라는 대자보의 주인공이 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혜영 감독은 대학을 공개 자퇴한 뒤 유튜브 채널을 열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윤리적 시민적 대화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과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제작해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 감독은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 젊은 지도자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깊은 소외를 느낀다고 밝히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 무엇을 꿈꿀지, 어떤 세상을 만들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애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 사실을 직시할 때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도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꿈꿀지, 어떤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선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1922년 3명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한국 YWCA, 민족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 행복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조직으로 창설돼 97년을 이어왔습니다. 시상식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역사회교육과 문화지원 전문기관 더불어배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교 측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지역교회 주일학교 선교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역사회교육과 문화에 한국교회 영향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주요 교육청과 함께 전국의 100여 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장기기증 서약식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종려주일을 맞이해 부천 예수마을교회와 안중 선한목자교회, 화천제일교회 등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를 전달했습니다. 조정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는 감리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생명의 빛을 선물 받게 되는 시각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대신해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지난 15일 전국 3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겹살 배달업체 모두 여는 세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협약식에서 음식으로 기쁨을 전하는 모두 여는 세상과 기아 문제를 고민하는 기아대책이 함께 한다는 게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나눔의 기쁨까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자는 시드니 성시화 대회가 지난달 호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관련한 소식 호주 구세군 본부 김환기 사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관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성시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드니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시드니의 성시화 운동이 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마디그라입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시드니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마디그라가 열려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드니가 동성애자들의 아이콘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시드니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환시키겠다는 각오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성시화 운동은 개인의 거룩을 넘어 도시의 거룩을 위하여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는 3전 운동인 것입니다. 이번 13회 시드니 성시화대회 다민족 성시화 행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호주는 물론 뉴질랜드에도 참석했습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온 사람들은 당일 새벽 3시에 시드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온 그분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시화 운동은 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멜버른 성시화 운동은 호주인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충격이 없이 이분들을 통해서 호주 성시화가 급물살 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동성애 문화에 맞서고자 시작된 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주 동성애 축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래도 해외 방문자들도 많다면서요? 네, 호주의 동성애들의 축제의 이름은 마디그라입니다. 마디그라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동성애 옹호자들이 30만 명이나 호주를 찾았습니다. 호주가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호주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교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디그라 축제는 정부의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게 하여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에서도 2017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허락한 이후 호주도 2017년 동성애 결혼 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비하여 보수적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2018년까지 전생에 동성애 결혼을 허락한 나라가 36개국이나 됩니다. 네, 올해 11월에 한 번 더 대회를 여신다고 들었는데 차기 대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월에 있을 제2회 멜버른 성시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4회, 내년에 14회 시드니 성시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에 참여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만큼 올바른 가치관이 호주 땅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에는 동성애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개인의 거룩을 넘어 도시의 거룩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 넘쳐 흘러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호주의 김환기 사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올바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건 그 나라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과 같을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종교인 중에 62%가 19세에서 39세의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를 복음으로 지켜서 세습화되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a is getting younger and younger. Today, large cities like Shanghai are filled with millennials. 24 million people live in Shanghai, and 3/4 are between the ages of 20 and 33. Younger Chinese are moving to Shanghai for several reasons. I moved to Shanghai a few years ago. My friends kept telling me I could find better jobs here. I want to earn more money for my family. Besides looking for jobs, millennials have also joined the Christian community. To cope with societal pressure,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turning to support groups and spirituality. One study found that 62% of China's religious believers ar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9. One day, my friend invited me to church after work. It was new to me. As I listened to the music, all of a sudden, I felt so peaceful. I felt something special. Christian leaders in Shanghai realize young people are attending churches because they long for places where they can take a break and express themselves openly. Living in the big city is not easy for them. Many of the young people share with me that they face burden all the time. Some of them just cried to me and asked me to help them. Church leaders use biblical truths to help millennials cope with life. They share their own experiences and tell them about God's grace. For the single people, I understand their concerns. I read the story of Ruth and explained the meaning to them. I wanted to make sure they understood that I had the same struggle before. But God is faithful. With the leaders' help, some young Chinese attend church services faithfully. They learn to pray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and they no longer feel empty inside. Now I am a Christian. I'm not afraid of anything. Jesus is always with me. I'm not alone when I face difficulties. Today, with the huge millennial population, Shanghai still remains as one of the important cities in China. Local Christian leaders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bring the younger generation to church. Mainly, they believe younger generation might be the only solution to bring this city closer to God. We want to use all the resources to build the bridge between young people and our Savior. They could do some amazing work for Jesus. Mengfei Li for CBN News, Shanghai, China. 네, 키는 134cm에 멈췄지만 희망은 여전히 자란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복지사, 작은 거인, 희망전도사 등등 너무 많은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김혜영 커넥트라는 1인 기업의 대표이기도 한 김혜영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수식어가 정말 많으십니다, 선교사님. 이 많은 수식어 중에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나는 이렇게 좀 소개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선교사라는 그 직분이 아무래도 한 30년 동안 이제 불린 거여서 그게 정말 좋다. 선교사라는 직분의 그 뜻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역할 중에서도 선교사로 불리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또 이제 넌 크리스찬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복지사 또 이제 넌 크리스찬들에게 다가가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케냐와 보츠나와에서 사역을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일단 기독교 선교학 박사 학위 과정으로 한국에 머물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만 29년 동안 아프리카와 또 미국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선교학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도 듣고 책도 읽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34cm 소개해 주신 대로 근데 이 키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키는 작았지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키를 굉장히 든든하게 키워주신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태어나서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기분 나빠서 집어 던져진 거죠. 사고가 생겼는데 척추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불행이 연달아 왔죠. 저희 어머니가 정신 질환을 앓게 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초졸 장애인 여자아이 이 인생이 14살에서 끝날 뻔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이제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생의 전환을 서서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웠고 이제 각종 기능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3개나 따게 됐죠. 그리고 20대 중반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더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큰 계획 없이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자원봉사자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꼼짝없이 잡혀서 2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키를 키워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아무 생각 없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보츠나와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편물 기술을 배워서 그 분야에 금메달을 짤 정도의 이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교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그 일을 하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학생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는 거죠. 예쁘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그러면 한국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4년째 됐을 때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 교사들이 이제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혼자 제가 덜렁 남았는데 나도 와야지라고 하는데 이 돌려보낸 여학생들이 먹을 거 싸들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스 킴 너만 있으면 돼. 기술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도 이거 할 일이 있다.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생들한테서만 그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오래 못 견뎠을 텐데 어느 순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아이들이 나더러 기술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음성으로 형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와 같이 살자. 그렇게 또 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94년도 그 남부 아프리카는 겨울이거든요. 7, 8월 황량한 겨울인데 그때 홀로 있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 청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이 사막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 하시니 그걸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선교사의 소명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소명이라고 하면 나와 같이 살자.
라는 음성에 제가 답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학교가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인이. 그래서 제가 교장을 해버렸죠. 그 위한 10년을 더 살게 되면서 네. 한 450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었어요. 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엔 나와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네. 부르심에 응답하신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국제사회복지사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취득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한 14년 정도 직업학교 교장으로 하게 되니까 예. 대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족함이 채워져야 되고 학교가 계속 그 발전하는데 학교장인 제가 대학 디그리가 없는 거예요. 학위가 안 되겠다. 나를 공부시키러 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 뉴욕의 이제 맨해튼에 있는 그 나약 대학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사 석사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는 국제사회복지를 주 전공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고 자란 한국도 아니고 공부한 미국도 아닌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국제라는 말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 앞에 붙게 됐는데 네. 이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 방송국에서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어. 사실 특별한 어떤 과정이 있거나 그것을 수료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영역 그리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일에서 좀 조정이 되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타 문화권에서 또 영어나 이런 랭귀지 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복지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벌써 네. 8년, 9년 지났잖아요. 벌써 5, 6년 지나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공부하러 가야겠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네. 제가 한국에서 너무 오랫도록 생활 또 활동을 못했고 아쉬움도 있고 네.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이제 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신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로 섬기시면서 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일을 했잖아요. 사실 그때 시절을 굳이 비유하면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날짜를 모르는 그런 군인의 심정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제대하고 네. 다시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고 케냐 다시 돌아갔거든요. 마치 훈련을 다 잘 받은 그런 군인, 정예 군인에 대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이전 같으면은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의 심정이었다면 사회복지 공부를 다 마치고 현장에 다시 투입될 때는 마치 정예 군인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전문가로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 네.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지난 6년간 케냐에서 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힘들었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어렸을 때만 많이 지난 거고 선교지에서 같은 경우는 저는 저의 이 키 작음이 저의 부족함이 저의 못남이 굉장히 강점이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아프리카를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국민들이 혹은 그 대륙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다던가 오랫동안 이제 문명에서 좀 늦게 깨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저를 딱 본 순간 적어도 10대 청소년들은 저를 딱 본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열등감이 저의 작은 키하고 이렇게 맞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면 그 앞에 서면 작아지죠. 네.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를 대하는 순간 늘 대해왔던 그런 white people, 백인들에게서 느끼던 그 위압감,
자기도 모르게 드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저를 대한 순간 싹 없어지면서 You're my friend. 너 내 친구야.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는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격이 없는 그 인간 사회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신뢰, 애정 이런 것들을 저의 작은 키가 그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 빛이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도 반짝반짝 빛이 그럼요. 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약한 자로 강하게라는 말씀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정교사님의 삶의 이야기 또 선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또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30년인데 아프리카가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김형석 교수님 특강을 들었습니다. 네. 100년을 살아보신 그 어르신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30년 아프리카에서 선교일을 했다. 이거 훅 날아갔습니다. 겨우 이제 본 게임, 오픈 게임하고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조금 나 30년 일하고 왔어라는 생각이 딱 들다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프리카 저한테 의미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절망도 되고 또 겨우 뭔가 가져가지고 힘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삶의 여정을 지나는 중에 아프리카는 저한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늙어가는 게 맞는 거고 힘은 가졌다가 없어지는 것도 맞는 거고 너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가진 것에서 너가 정의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저한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께 아프리카의 의미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대략 박사 과정이 4년에서 5년 네. 충분히 시간을 갖는다면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잘 마쳤으면 좋겠고 공부만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선교사니까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특강이나 강연 집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이 잘 병행해서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기도하는 소원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잘 맞춰주면 정말 그 쉽지 않으니까 끝내서 이제 학위 딱 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느냐 네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또 남은 사역들을 완성하실 텐데요. 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사역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서영 홍보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돕는 일에도 많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강원 산불 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본부가 있는데 강원 지역본부에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저희가 원래 돕고 있는 아동 가구 수 8가구가 이제 전소가 되거나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구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긴급 지원을 각 가정당 6가구한테 3천만 원씩 해서 생필품이라든지 학교로 갈 수 있는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런 큰 재해가 나면은 어른들도 되게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더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좀 더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좀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심리 치료라든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인데요. 네네.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초록우산이라는 이름 뜻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초록우산을 저희 재단이 올해 11주년이 됩니다. 네. 초록우산은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원래 초록이 생명력이 되게 있는 색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산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그 우산 때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고 우산을 펼치면 이렇게 아이들의 꿈도 함께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초록우산을 지금 CI 겸 BI 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194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난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크리스천 칠드런 펀드라고 미국 기독교 아동 복리회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71주년이 되는 해에는 기존의 빈곤에서 지금은 아이들의 권리 옹호까지 하는 아동 옹호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초록우산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궁금했었는데 네.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국내 아동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네, 부분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도왔던 아동 수가 한 61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주로 교육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아이들이 필요한 이제 꿈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과거에는 저희가 빈곤 가정이라는 빈곤 아동 이런 빈곤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다면 네. 이제 최근에는 일반 아이들까지 좀 일반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 카펫이라든지 네. 또 노란 전신주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교육에 많이 매몰돼 있는 환경입니다. 아까 앞서서 예, 예. 언급해 줬듯이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휴식, 놀 수 있는 놀거리를 해주는 그러한 활동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 옹호까지도 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서서 언급했던 인재 양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좀 꿈을 펼칠 수 없는 뭐 체육이라든지 학업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 최대 한 아동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도움을 받았던 저희 박상영 선수가 예, 펜싱의 금메달리스트 예, 그렇죠. 네네. 저희 인재 양성 아동 중에 아. 한 명이었고, 그러시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친선 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의 필요에 맞는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또 다양한 사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네. 해외 아동들도 지원하고 계시죠? 네네. 저희가 해외도 작년에 도왔던 이렇게 아동 수를 보면은 예. 저희가 이제 국내 아동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네. 이제 많이 이제 돕고 있는데 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식주나 빈곤에 조금 많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영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동들을 돕고 있고 대략 아프리카는 20여 개국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지원 활동에 저희와 같이 어린이 위주의 사업을 하는 세계 여러 NGO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11개가 모여서 국제 어린이 재단 연맹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저희도 이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50여 개국의 아동을 현재 돕고 50여 개 국가의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돕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또 의미가 있는 게 2013년도에는 폭력으로부터 좀 아동을 보호하자라고 해서 이 11개 국가에 저희 각 NGO들이 모여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동들의 서명을 68만 명 정도 받아서 실제로 유엔에 전달도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아젠다에 이제 아동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라는 부분에 의제도 직접 이제 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아동 지원 사업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정말 아이들에게 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선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돌봄 요즘 되게 이슈잖아요. 무엇보다도 특히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돌봄의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부모의 부재나 뭐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가면 아동이 혼자서 집에 있어야 되거나 방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한 경제적 활동을 나갔을 때 이 아이들 어디다 맡겨주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지만 요즘 돌봄에 있어서는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다 그 도움이 절실히 느끼는 게 좀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이제 아이 낳았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계속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적인 체계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이제 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살짜리 자녀를 키우고 그 터울이 8살 터울된 15살 자녀를 키우는데 실제로 15살 자녀를 키울 때 돌봄의 어려움이 하나도 지금 현재 7살 자녀를 키우는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한 가정의 문제로만 이게 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소득층 가정은 당연히 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초저출산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태어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 돌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잘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지원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북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북한의 내복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북한 사업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이슈, 특히 정치적 이슈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특히 북한의 아동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뭐 재해가 났거나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밀가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자료에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뭐 30%가 영양실조고 특히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저체중이 이제 1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희와 같은 민간 기관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업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에 대한 복지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재단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부터 아동의 권리라든지 인권에 좀 더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어서 정책이나 제도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도 많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동을 돕고 있는 후원자분들에게도 저희가 꾸준히 이제 알려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후원자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워낙 SNS나 이런 미디어가 워낙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놓치시고 개인의 SNS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어떤 신상 정보라든지 뭐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 동의되지 않은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아동들한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낙인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저희 어른들이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조금 더 민감성을 키우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과 저희가 교육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후원자들과의 신뢰를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또 네네.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또 후원자들이 또 불신할 수도 있고 어떤 네네.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하고 계시는지요? 네, 맞아요.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후원자님들이 이제 후원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네.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NGO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국세청 공시를 꼭 하고 후원금의 이제 1년에 모금된 금액 어떻게 잘 쓰고 있다라는 국세청 공시를 비롯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후원자 소식지 그리고 문자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안내를 드리는데 네. 이런 차원에서만 좀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후원자분들이 직접 저희 사업 현장에 가보실 수 있는 뭐 해외 방문단도 있고 실제로 그 모니터링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수시로 이제 저희가 모임도 많이 갖고 실제로 국내 현장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후원자님들도 관심들이 많아서 저희가 후원자 합창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런 활동들에도 직접 참여를 하셔서 실제로 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린이날 관련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린이날 제가 중요하죠. 저희 어린이재단에서는. 이제 3주가 좀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린이날은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손길 아동들을 위한 뭐 하나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송 캠페인과도 또 별도로 저희가 5월이면 또 감사 편지 쓰기에 참 좋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편지 쓰기 이제 공모전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외에도 저희가 전국에 50여 개의 사업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양한 아동들과 함께 활동들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로 저희가 5월에 조금 마무리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5월 달만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매일매일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네, 아동들에게 네. 그런 사회가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같으면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그렇죠. 행복해지겠네요. 행복하죠. 네네. 네, 재단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정말 네네.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서영 홍보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돈 7,000원은 방글라데시에서 4인 가족이 열흘간 밥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성경 속 경건의 의미가 실제 우리 삶에도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